휘발유 가격이 다시 1,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. 이 작년 연말이죠. 이 올해 자동차 시장의 동향이 이 유가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, 이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요. 뭐 기름값이 오르면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 같은 모델들이 좀 많이 팔릴 것이고, 또 반대로 기름값이 내리면 휘발유차가 많이 팔릴 것이다, 뭐 대충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1월에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의 어떤 친환경 전용 모델인 아이오닉을 출시했고, 이 3월에 곧바로 이어서 같은 컨셉의 기아자동차 니로가 출시되면서 이런 전망들이 조금씩 빗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때 맞춰서 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디젤차에 대한 반감이 확산된 것도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덕분에 이 하이브리드급 판매가 국산, 외산 뭐 가리지 않고 제법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. 상반기만 보면 32,000여 대로 작년 같은 기간하고 대비했을 때 무려 60% 이상 판매가 증가했는데요. 뭐 디젤차에 대한 거부감이 휘발유차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고, 뭐 이런 고민이 이왕이면 하이브리드카는 어떨까 하는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서 판매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,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모델 수도 많아졌습니다. 토요타가 프리우스 그리고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모델을 내놓은 것이 2009년이고, 뭐 이때만 해도 사실 국산 최초의 모델인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를 합쳐도 이 손에 꼽을 정도밖에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귀했었는데, 이제는 뭐 사실 수를 세기 힘들 정도로 그 숫자가 아주 많아졌습니다.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고 모델이 많아지게 되면 경쟁은 그만큼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. 물론 뭐 이 중에는 무늬만 이 하이브리드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. 뭐 이런 가운데 이 수입차 국산차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하이브리드카가 바로 이 기아자동차 니로, 지금 보시는 이 모델입니다. 월평균 3,000대 정도 팔리고 있으니까 기아차 스스로도 이 아주 기이한 현상이다, 뭐 이렇게 볼 정도로 이례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. 기아차 니로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이유, 그리고 또 이 차매, 이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어떤 이 정보 측면에서 한번 니로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니로가 SUV 모델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세계적으로 SUV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, 뭐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. 신차 10대 가운데 4대가 SUV로 팔릴 만큼 이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SUV 하이브리드는 사실 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. 니로는 그런 니즈에 또 딱 맞게 소형 SUV 가운데에서도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. 뭐 이 사이즈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, 이 전장이 4355mm, 전폭이 1805mm, 또 전고는 1545mm인데 여기에 2700mm의 동급 최고의 축구를 갖고 있습니다. 또 기본 427리터의 트렁크 용량은 뒷줄 시트를 젖히게 되면 최대 1425리터까지 늘릴 수 있는데요. 니로보다 전장이 긴 쌍용차 티볼리 에어의 최대 적재 용량이 1440리터니까 조금은 우위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시트 베리에이션으로 다양한 실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도 니로의 장점인데요. 일반적인 SUV와 다르지 않은 공간 만족도에 또 매우 뛰어난 연료 효율성이 더해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,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하이브리드 카니까 연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. 니로의 인증 연비는 19.5km 리터입니다. 지금 뭐 주로 도심 구간 그리고 또 서울 외곽 순환도로 이렇게 어떤 그 도로 조건을 여러 형태로 반복해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트립 컴퓨터에 나타난 연비는 17km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. 뭐 18km대까지 근접을 하기도 하고요. 뭐 연비에 신경을 쓰지 않고 운전을 하기 때문인데, 이 니로가 처음 나왔을 때 했던 시승 행사에서는 이 30km 리터를 넘긴 운전자도 꽤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.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것이 바로 연비죠. 뭐 그래서 운전 요령이 상당히 중요한데,
저는 지금 솔직히 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운전을 해도 17km 정도의 연비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이게 가볍게 볼 그럴 수준의 연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디젤 차도 도심 중에서 이런 연비를 기록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. 니로의 연비가 기대치보다 높은 데는 또 다른 어떤 요인들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동안 뭐 하이브리드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, 원리가 뭐냐,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오늘 이 시간에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. 다만 니로에는 연비운전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뭐 이 시스템은 관성 주행을 할 수 있는 도로 정보하고 이 배터리 충방 전 예측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장치인데요. 예를 들면은 이 내리막길이 나왔을 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도록, 그래서 관성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요. 또 엔진과 모터의 구동력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이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줘서 이 전기 모드 주행거리를 늘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연비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트림 컴퓨터에 아주 재밌는 것도 있는데요. 나의 운전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내가 운전을 했을 때 보통 운전은 얼마 했고 또 비경제 운전은 얼마나 했는지, 경제 운전은 얼마나 했는지를 표시를 해줘서 경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데요. 뭐 기름값 때문에 디젤차 타시는 분들 많은데 니로는 연비도 좋고 또 달리는 맛도 뭐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뭐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. 뭐 니로뿐만 아니고 이 다른 하이브리드카도 같은 급 가솔린 엔진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니로 같은 경우에 이 하이브리드 전용 카파 1.6 엔진이 탑재가 됐죠. 이 최고 출력이 105마력, 최대 토크는 15.0입니다. 따라서 이것만 보게 되면 뭐 확실히 성능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 32kW급 모터가 43.5마력 그리고 17.3kgm의 토크를 보태주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시스템 총 출력이 141마력 그리고 토크는 27이나 되는데요.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티볼리나 또 QM3 또 트랙스 같은 비슷한 모델하고는 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한 동력 성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. 뭐 하지만 수치만 높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. 주행 질감 또 운전을 하는 재미가 어떤가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. 이 하이브리드 카인 니로는 모터의 구동력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하고 또 토크가 즉각적으로 발휘되기 때문에 뛰어난 가속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가솔린 엔진의 힘이 보태지기 시작하면 아주 경쾌하게 이 속도를 상승시켜 주는데요. 뭐 이 급의 다른 모델하고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. 오히려 이 발진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성능은 더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. 또 하나는 이전 하이브리드 카들하고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이 또 있습니다. 이 모터의 개입이 아주 활발해졌다는 겁니다. 뭐 이전 차들은 시속 뭐 40-50km 뭐 이 정도가 되면은 강제로 이 전기 모드를 해제를 시켜줬었는데 이 니로 같은 경우에는 관성 주행을 할 때 보면은 100km 이상의 어떤 속도에서도 계속 이 전기 모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연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뭐 고속도로나 뭐 이런 데서 뭐 아주 거칠게 운전을 하지 않고 이 도심에서 주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핸들링이나 라이드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느낌을 제대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. 뭐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 시승 주행에서 상당히 거칠게 몰아봤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때도 뭐 차체의 균형감이라든가 또 어떤 그 빠른 복원력 뭐 이런 것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뭐 솔직히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우선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에서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. 에코 모드에서는 출발을 하고 이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을 때 여기에서 다시 가속을 하게 되면 눈에 띄게 이 어떤 속도의 상승감이 떨어지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또 반대로 스포츠 모드로 좀 험하게 다루기 시작하면은 연비가 이 눈에 띄게 확 떨어집니다. 물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뭐 주행 모드에 맞춰서 이 세팅 값을 다르게 했다는 점은 이해가 가는데요.
뭐 그만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뭐 얘기해야 되는 거고, 또 운전하는 재미를 느끼려면 상당 부분,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핸들링이 조금 무겁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. 사실 뭐 지금 운전을 하면서 뭐 핸들링이 무겁다, 뭐 반응이 느리다, 글쎄요, 뭐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는 그런 어떤 단점이 딱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뭐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딱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, 뭐 이 정도의 핸들링이면 일상적인 운전을 하는 데는 크게 뭐 불편하지 않을 예, 자, 어쨌든 뭐 소소한 단점에 비해서 니로는 상당히 여러가지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.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연료값이 많이 내리기는 했지만, 어쨌든 기본적인 차의 기본기는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떤 그런 경제적인 가치면에서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, 뭐 이렇게 좀 계산을 잘 해보면 니로는 충분히 어떤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차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가격이 일반 가솔린이나 또 일반 디젤이나 이런 모델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건 분명히 있는데요.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이 차가 뭐 저공해차 뭐 이런 혜택도 받고 있고, 또 구매 지원이라든가 뭐 또 이런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고, 또 어떤 워런티 부분에서도 다른 일반 차들보다 어떤 그 특별한 혜택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,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 단순한 계산으로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